여기는 RBS 부흥복음 통일 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 통일 방송입니다. 동포 여러분, 7월의 마지막 날이 하루 남았습니다. 참 덥고 습한 날의 연속인데요. 한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휴가가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산으로, 해외로 휴가를 떠나고 있네요. 북한에도 여름 휴가 시기가 있을까요? 저는 다음 주에 산으로 떠나볼까 해요. 녹음이 짙은 풀이 가득한 산으로 가서 쉬다가 오려고 합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지친 여름에 힘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지치면요, 마음도 지칠 때가 많죠. 그럴 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있고요. 북녘의 가족과 헤어져 온 탈북민들이 있고 또 RBS가 있습니다. 오늘 지치지만 함께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과 위로가 되시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RBS 시작할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북한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에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황해도와 함북, 소강 상태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고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에 비가 옵니다. 함경북도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비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옵니다. 예상 강수량 30에서 31일은 평안도 20에서 60mm, 황해도 함경도 5에서 40mm입니다. 각 지역의 날씨와 기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구름이 많고 가끔 비가 옵니다. 최저 기온은 26도에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 26에서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저녁에는 흐리고 비가 오고요. 오후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 25도에서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옵니다. 금요일까지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것이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온도는 24도에서 최고 온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정, 금요일까지 흐리고 비가 오고요.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모레 흐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온도 25도에서 최고 온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내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모레는 흐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 25도에서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은 내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옵니다. 모레는 맑습니다. 금요일에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 24도에서 최고 기온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은 내일 구름이 오전에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에는 흐리고 비가 옵니다.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모레는 맑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 23도에서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내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모레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고 금요일까지 비가 오고 흐립니다. 최저 기온 17도에서 최고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모레는 맑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파고는 평균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겠고요. 금요일까지 이어서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평균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에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평균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내일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에 오전에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고는 평균 0.5에서 2.0m까지 일겠습니다. 이상 RBS에서 전해드리는 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바라보는 통일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MZ세대라 불리는 20대, 30대를 일컫는 날이 동력에서는 장마당 세대라고 합니다. 30대 장마당 세대와 MZ세대, 남북의 청년들이 통일을 향한 마음이 모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유학생활 중에 한국행을 선택하여 자유의 땅을 찾아온 청년이며 지금은 한국 정치계의 신예로 성장하고 있는
김금혁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금혁 청년의 이야기를 FEBC 극동방송 장마당 세대의 행진에 출연하여 나눈 이야기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청년들의 믿음의 행보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유학생활 끝에 한국행을 선택한 청년,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금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금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해외에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난 그리고 2012년 탈북해서 이제 약 대한민국 정착 12년 차가 된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2년 차나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한 절기가 꺾였네요. 제가 2010년 1월에 떠났으니까요. 14년 차 못 갔습니다. 14년 전까지 있었던 고향, 기억 속의 고향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실 기억 속의 고향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고향을 떠나왔지만 한 번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혹은 위성 구글 지도를 통해서 평양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고향의 어떤 그 변화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지켜봐 온 것 같습니다. 비해서 어떤 외관적인 면에서는 나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그 함경도에서 온 친구가 본인의 집을 이야기하신 위성으로 몇 번을 이렇게 확대해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한동안 잘 있다가 건물이 없어졌다라는 소문이셨는데 어떻게 거주하시던 곳을 확대해서 좀 보셨어요? 네,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다 보니까 그 제가 살던 동까지도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어렴풋이 제가 살던 집의 창문도 보입니다. 그래요? 네, 물론 그게 뭐 실시간 사진이 아니다 보니까 실시간 사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아쉽지만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라든가 뭐 대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사라지기 어려운 것들이라서 그렇죠.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또 제가 평양에서 살던 때의 그 추억을 좀 되살려보기도 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분들 평양에서 온 김금혁 형제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할 텐데요. 이렇게 소개하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의 자문단으로도 함께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한 1년 반쯤 전에 그 메인 작가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드라마와 관련돼서 필요한 정보들을 자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제목도 사랑의 불시착은 아니었고요. 가제였어요. 그냥 사랑의 제목이었고 처음에 그 가제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이 드라마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당히 좀 엉뚱한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또 주된 내용이 그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 북한 군인과 그 남한 여성의 그 러브 스토리를 그린다고 했을 때 조금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나중에 드라마를 봤을 때 그렇게 잘 나올지는 또 그렇게 대히트를 칠지는 몰랐습니다. 인기가 정말 많았죠. 그렇죠. 네. 수출도 많이 한 드라마고요. 네네. 근데 한간에선 남자 주인공인 리정혁의 네.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참고를 했다고 우리 김금혁 형제의 어떤 지난 과거들 이야기들을 많은 참고를 했다고도 들었어요. 글쎄요. 어느 정도는 참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이제 그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리정혁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상류층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또 그 뭐 해외 유럽으로 그 음악 그 유학을 떠났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려낼지에 대해서 정보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작가님이 북한 상류층의 특히나 남성의 그런 삶이 어땠는지 혹은 고등학교 시절이나 혹은 평양에서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문을 저한테 구하셨던 것 같고 저도 그런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답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드라마들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군대에 갔다 온 적도 없고 네. 없으시군요.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북에서도 한참 유행의
북한 분들도 한참 보았다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은 대한민국 통일부에 소속돼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통일미래 기획위원회 위원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통일미래 기획위원회는 통일부 장관 직속의 자문기구고요. 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어떤 통일정책, 대북정책의 어떤 그 밑바탕을 그리는 그런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당대한 제안이라는 것을 내놓고 지금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에필로그 같은 느낌이었고 본격적인 통일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마 올해 8월 15일에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통일이라는 것이 뭐 우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의 그 적극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통일정책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하시기 초입에, 대통령이 딱 들어서고 활동하시기 초입에 이야기했던 북한 관련 정책에 어떻게 그 기반에 있어서 사례도 붙인 내용들이 8월 15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예정입니다. 8.15가 예정인데요. 아마 그 전후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올해 안으로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 그 초안이 나왔었는데 네. 대통령께서 보시고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피드백을 주셔서 저희가 다시 뒤집어 엎고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뭔가 그 완성도 면에서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라는 그런 수준의 어떤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통일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햇볕정책의 또 다른 버전인 거였잖아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혹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판단 하에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정부들은 어떤 원칙적인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고 또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혹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스탠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고려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정책 보좌관까지 역임하고 지금 그런 활동까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와 같이 역할로 보일 수 있어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유나 어떤 동력이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이런 방송이 아니라 평소에 사람들을 만나서 저를 소개할 때 제 직업을 정치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정치의 길에 들어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직 데뷔를 못했지 입문은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12년 전에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생각은 이 땅에서 정치를 해야겠다였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한 것도 있고요. 정치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통일이라든가 혹은 북한 인권의 개선이라든가 혹은 북한 정권의 정상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의지와 힘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북한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시민단체분들이 계시고 또 다양한 어떤 뜻들을 모여서 북한의 어떤 정상화를 바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력이 동원되는 그런 힘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저는 대부분 사탄성의 챕터가 끝나더라라는 어떤 저만의 교훈을 얻었고 이를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북한 인권의 어떤 개선이라는 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싸움장이 하나만 해도 대한민국 정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의 어떤 뜻을 나타내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시민단체 레벨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큰 변화는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권에서부터 통일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남과 북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대한민국 땅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부터 그렇게 다짐을 하시고 걸어오고 계세요. 네네. 태어나자마자 공안의 행군을 겪으면서 네. 그리고 유학 생활을 하면서 북한의 주민의 신분으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또 장마당도 경험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네.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방송을 듣고 있는 남과 북의 청취자분들이 네.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각자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그 네. 의견이 궁금해요. 네. 북한 정권이 제 말 듣고 변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네. 뭐 그들은 안 변한다라는 것을 상수로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에도 저는 김정은이 어떤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과 다른 점은 인신 정치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고 네. 그리고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약간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른 기대는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김정은이 원하는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통치 스타일과 혹은 지금의 어떤 그 사람들을 옥죄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당신이 원하는 그런 정상국가는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상국가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머릿속에서 지금부터 정상국가다라고 생각하면 정상국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국가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그 기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기준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북한의 어떤 독재체제를 바꾸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정상국가의 첫 번째 스텝이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고 네. 김정은인데 그런 두려움에 있죠. 본인들이 어떤 그런 개혁 개방에 나선다면 그 과정 속에서 정보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또 그 정보의 유입의 끝에는 정권의 어떤 종말이 있을 거다. 즉 본인이 가진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런 어떤 두려움도 물론 뭐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권력의 방법은 연착륙도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통치 스타일을 바꿔서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리더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또 다른 결말이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지에 달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북한 정권의 변화는 저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남한 정부는 특히나 중요하겠죠. 어쨌든 남한 정부는 현재의 가장 결정적인 승리자고 또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어떤 가장 중요한 카운터 파트였고 북한 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권력이 결국은 저는 남한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이 되든 혹은 북한의 국변 사태가 발생을 하든 북한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력에 계신 권력자들이 조금 생각을 크게 하고 또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여야가 좀 합심을 해서 우리 민족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50년 뒤 100년 뒤의 미래를 좀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구체적인 첨사진과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데요. 그 기획가인데 우리 청취자분들과 이 새벽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청취자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기도 제목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을 겪고 나서 제가 속해 있는 국민의힘이 대패했죠. 이런 대표는 상당히 익숙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제목은 흔히 우리가 누구누구를 벌하라, 누구누구를 멸하라 이런 자신의 소망이 담긴 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 제대로 설 수 있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는 자각을 갖게끔 우리 사람들이 뭐랄까요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늘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준 이하라는 것은 누구를 찍으면 수준 이하고 누구를 찍으면 수준 이하가 아니라 어쨌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권력이 움직이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지능과 그런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네. 제 요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더 좋을까요? 남과 북에 있어서 저는 최근에 통일 관련 강의를 좀 많이 다니는데요. 네. 통일이라는 것은 펜트하우스입니다. 누군가의 표현을 빌린다면 펜트하우스입니다. 저 높이에 있는 그런 화려한 펜트하우스인데 그 펜트하우스로 가는 길은 상당히 고난하고 상당히 괴롭고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어떤 정치인도 또 어떤 권력자도 그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질 않아요. 사람들한테. 그 인기가 없거든요. 만약 그 자질구레한 것들을 모두 펼쳐놓았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좀 더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용기 있는 자가 권력을 갖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 용기를 갖고 통일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과 강한 의지를 갖고 그런 지난한 과정이 닥쳐옴에도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를 우리의 리더로 세우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청년들에게서 통일의 거센 진통을 느낍니다. 한국교회가 북녘의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기도를 하게 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북녘 땅을 바라보고 계시며 그 땅에 순교의 피를 잊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곳에서 복음의 꽃이 만개할 것임을 믿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 한나였습니다.